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께 고용 관련 세액공제 강의를 맡은 김수정 세무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맘때쯤 되면은 법인세 신고 이제 관련해서 고용 관련 세액공제 좀 굉장히 좀 어렵다라기보다 우리가 좀 제대로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면 한결 수월한데, 보통 대개의 경우 이제 공제 적용해놓고 나서 다음 연도에 상시근로자 감소해가지고 추가 납부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실 이쪽 고용 관련 세액공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라든가 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 세액공제, 그 다음에 작년부터 나왔죠. 29조의 8 통합고용 세액공제.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인데 여기에 대한 그 하나의 논리, 로직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사례를 보면 한결 수월할 텐데 그거를 좀 조금 좀 덜 보고 그냥 사례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번에 우리가 좀 강의를 하면서 상시 근로자 개념부터 좀 정확하게 하나씩 짚어보고 그다음 사례를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순서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주제는 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하고 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 세액공제, 그다음 29조의 8 통합고용 세액공제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전혀 별개의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로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다른 것도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 제가 현장 강의하고 좀 다르게 이쪽에 대해서 하나 좀 교재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고용 관련 세액공제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개념을 하나씩 잡으시고 나서 보시면은 한결 수월할 것 같아요. 자, 뭐 바로 그냥 우리 상시근로자 개념부터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세법 규정을 보면 상시근로자 얘기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 강의 많이 해보면은 상시근로자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단시간 근로자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그 차이점들을 잘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규정에 보면 청년 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얘기 참 많이 꺼내는데 그 개개의 특성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상시 근로자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자, 제가 음영 처리해 놨는데 상시 근로자 개념 보면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자, 그다음 여기서 말하는 내국인요. 제가 이제 조세특례자법 강의할 때 첫 시간에 많이 강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국인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세특례자법 제2조에 가보면은 용어 정의 쪽에서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법인세법상 내국 법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뭐 우리가 내국 법인을 고용할 일은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되는데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일단 상시 근로자는 다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거 한 번 더 말씀드렸고 그다음 우리 근로기준법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세특례자법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두 개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여기서 우리가 이 근로자의 개념을 한 번 더 공부하자는 아니고 한번 그 내용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로계약에 대해서도 뭐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 그다음 계약은요. 기본적으로 서면 계약이 원칙이겠지만 구조상의 계약도 유효한 계약이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따 단시간 근로자 한번 살펴볼 건데 거기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소정 근로 시간하고요. 단시간 근로자 개념을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상시 근로자 아주 러프하게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했죠. 그냥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하실 때는 상시 근로자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자, 상시 근로자의 그 범위를 잡아내실 때 일단 방금 전에 정해서 봤던 것처럼 근로계약 그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를 다 모아놓으세요. 모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외된 사람들을 하나씩 골라내면 되거든요. 우리 세법 규정이 이렇게 골라내는 식으로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떤 조항에서 누구누구를 제외한다, 어느 조항에서 누구누구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를 하나의 풀에 다 모아놓고 개별 조항 적용하실 때 제외되는 사람들을 하나씩 우리가 골라내면 돼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만 요 사람들만 상시 근로자로 보고 숫자 세워주고 증감 여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들 보면은 이걸 하나하나 외우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굉장히 좀 힘들어요.
저도 애우지 않고 각 개별 조항 할 때마다 법전 찾아서 하나씩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상시근로자의 개념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개별 조항 갈 때마다 제외시키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는지 이걸 체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할 겁니다. 그래서 제 책도 여기에 맞춰서 그렇게 서술을 다 해놨고요. 자, 일단 우리 세법에서 주택특례자금법에서 상시근로자를 몇 번이나 얘기 꺼내는지 한번 본다 그러면은 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상시근로자 얘기 꺼내고요. 그 다음에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서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수업 주제는 아니지만 6조 7항에 가보면요. 우리 그 기본 감면에 추가 감면하는 경우 있죠. 고용 증가율에 따라서 추가 감면할 때 상시근로자 개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할 때도 감면의 종합한도 1억 원 정해놓고 나서 상시근로자 한 사람 감소할 때마다 500만 원씩 차감한다고 하죠. 자, 거기서 상시근로자 개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29조의 7도 나오고요. 29조의 8도 나오고요. 그 다음 30조의 4에서도 상시근로자 얘기 나와요. 그것 말고도 우리가 수업 범위에 넣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많은 조항에서 상시근로자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를 우리가 이 개별 조항 적용할 때마다 한 번쯤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상시근로자의 개념 정의는 단순하게 어디서나 똑같이 하지만 그 상시근로자 제외시키는 사람들의 범위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개별 조항 하나하나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이걸 한번 그 제외되는 자들을 한번 그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한번 묶어봤거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5가지 유형으로 제가 묶어놨는데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유형 1번, 2번, 3번, 4번, 5번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긴 했지만 자, 이건 제 기준에 따라서 5가지 정도로 구분한 거고요. 어떤 선생님의 경우라면은 뭐 4가지로 나눌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떤 선생님의 경우에는 7가지, 8가지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자, 근데 너무 좀 압축시켜도 그렇고 너무 세분화시켜도 좀 복잡할 것 같아서 5가지 정도면 가장 좀 무난할 것 같아서 저는 5가지로 좀 나눴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상시 근로자가 있어요. 자, 상시 근로자가 요만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휴형 1번, 2번, 3번, 4번, 5번 가보시면은 자, 계약기간 1년 미만이라든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든가 임원이라든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이 사람들은 제외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상시 근로자 범위를 이렇게 잡아놨다면 그 중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을 이 유형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시 근로자 판단하시려면요. 아마 그 회사의 사업 명부, 근로자 현황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그 근로자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친족 여부라든가 그 다음 주주 명부를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대주주, 최대 출자자 같은 경우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원 명부하고 주주 명부하고 그 다음에 주주 또는 사원 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만 정확하게 상시 근로자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범위지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는 범위를 정해놓고 나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 숫자를 세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우리 회사에 이 조항을 적용할 때 상시 근로자를 누구까지로 인정할 것이냐. 범위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보시면은 표가 좀 살짝 중간 앞뒤에 걸쳐 있는데 자,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요. 어느 형태가 됐든지가 다 제외하고요. 단시간 근로자도 다 제외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적용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들은 1년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우리 제외 유형에서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이만큼 다 확보가 됐다면 파악이 됐다면 그중에서 계약기간 1년 미만 해당하는 사람 제외,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 그다음 최대주주, 최대출자 제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외우시라고 제가 이렇게 표 정리해 드린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검사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좀 보기 편하게 정리해 드린 거고 자, 우리 수업 주제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자, 여기서 제휴형 1번 있죠. 이 제휴형 1번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범위가 제일 많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게 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라든가 29조의 8 통합고용 세액공제에서 상시 근로자 범위를 정할 땐 제휴형 1번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0조의 4에 있죠. 거기선 제휴형 5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 동일하지만 세세하게 살펴본다 그러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자, 최대주, 최대 출자자하고 그 직계 좀비속, 친족 제외한다고 했을 때 제휴형 1번에서는요. 최대 주주하고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최대 주주 중에 직계 좀비속과 친족까지도 상시 근로에서 제외를 해요. 근데 제휴형 4번 가보면은 친족이라든가 이 사람들까지 확장하지 않고 최대 주주, 직계 좀비속하고 그 배우자까지만 한정하고요.
친족까지 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시 근로자 파악하실 때 개별 조항별로 이 범위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제휴형별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 놓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제휴형 1번에 적용되는 조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상시 근로자 개념 보시는 분들이라면 전체를 보지 않고 우리 수업 내용처럼 29제 7, 그 다음에 29제 8, 30조의 4만 보신다 그러면 제휴형 1번에 해당하는 거하고 제휴형 5번에 해당하는 것만 잘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제휴형 1번에 해당하는 것 중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다음 페이지 한참 넘겨야 되는데 제휴형 5번에서 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할 때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시켜야 될 사람들을 좀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상시 근로자 제외시키는 범위를요. 유형 1번을 가지고 좀 한번 집중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제휴형 5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상시 근로자 제외되는 근로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체 상시 근로자 모아놓고 나서 이제 세액공제 들어가기 전에 제외시켜야 될 사람들 골라낸다고 했죠. 자, 그 첫 번째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자, 이 사람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건요. 굉장히 그 고용의 안정성이 좀 확보되지 않은 거라 우리 세법의 취지, 이 조항의 취지가 어떤 거냐면은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주면 우리 세법에서도 세액공제라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근데 그 일자리 창출한 거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제외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지혜시는 이런 데 보면은 자, 본법에서는 연속된 갱신에서 그 근로계약 기간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되는 사람에서 제외한다니까 결과는 좀 이 사람에 해당하게 되면 상시 근로에 넣어준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근로계약 기간이 연속된 갱신에서 한다고 했을 때 1년 이상의 경우를 언제 시점을 1년 이상으로 볼 거냐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리회신이 있는데요. 자, 얘는 제가 좀 달리해서 볼게요. 자, A라는 근무자를 우리가 2024년도 중에 채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언제 했냐면 자 2024년 1월 1일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월 31일이 있습니다. 자, A라는 근무자를 2024년도 4월 1일 날 계약기간 6개월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9월 말일 날쯤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게 될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이 A라는 근로자한테 제안을 합니다. 일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우리 좀 더 계약기간 늘려갖고 하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9개월짜리로 하고 요 9개월까지도 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정직원을 채용할게 이런 형태로 해서 권유를 했고 근로자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게 자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1차로 처음에 근로계약한 건 9월 말일 날 끝납니다. 근데 이 근로자를요 갱신하기를 8월 2일 날 근로계약을 갱신계약을 했어요. 서로 이제 합의해가지고 그러면 조심하셔야 될 게요. 일단 4월 1일부터 9월 말까지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단시간 근로자, 이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자, 이 사람이 이제 근로계약 기간이 여기서 8월 2일 날 자, 여기 9개월 끝나고 9월 말일 날 끝나고 나서 여기서부터 9개월을 하자.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2025년 6월 30일 날쯤에서 2차로 연장한 게 이제 종료가 될 겁니다. 그럼 자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하게 되면 1년 이상 확보가 되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서 연속된 근로계약이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가지고 1년 이상 확보가 되면서 제외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도 상시 근로자에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그럼 언제부터 상시 근로자를 볼 거냐는 겁니다. 자 4월, 5월, 6월, 7월까지는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8월 달 가서야 계약을 연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로계약이 연속된 갱신에 의해서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자, 그 언제부터로 볼 거냐고 했을 때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 근로자에 포함한다. 자, 우리 사례로 와보면요. 갱신일이 속하는 월이니까 8월이 되겠죠. 8월 달부터 상시 근로자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9월 달에 했다면 9월 달부터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좀 보통 중소기업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채용한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한번 채용하면은 그냥 일일 8시간 주 5일 근무 40시간 근로자 해가지고요. 우리가 통상의 근로자로 그냥 뽑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어요. 근데 혹시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우리 그 사업연도 중에 다시 한번 연장이 됐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일단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합니다. 물론 이따가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 사람은요, 근로계약 기간이 연속된 갱신으로 1년 이상 확보가 되기는 했지만 이 사람도 숫자 셀 때도 여기서부터 갱신월이 속하는 달부터 세셔야 되는 거 요것만 잊지 마시고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외시키는 사람이요. 단시간 근로자 있죠. 자, 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는 게 그냥 우리가 4대 보험 같은 경우에 뭐 15시간, 일주일 15시간 미만, 1개월 뭐 7시간 미만이면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단시간 근로자를 이해하시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거를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니에요. 다만 그 규정은 4대 보험 쪽에서 적용되는 규정이고요.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를 판단할 때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할 때는요. 절대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로기준법 우리가 잠깐 앞에서 살짝 보다가 말았는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근로기준법 2조 1항 9호에 가보면 단시간 근로자. 자, 여기서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사람을 말하지 몇 시간 일하면 단시간 근로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자, 우리 책에서 단시간 근로자 사례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사례는 좀 이따 한꺼번에 같이 좀 모아서 보기로 하고 개념부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상시근로 제외되는 거 보면요. 근로계약 1년 미만 제외했고요.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제외했어요.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임원이라면 다 제외입니다. 이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인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전에 우리 접대비라고 했고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기업 업무 추진비. 거기 1항에서 시행령 40조 제1항에서 주주뿐만 아니라 임원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뭐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 감사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 보면은 등기된 사람들, 등기된 임원, 등기 임원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다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회장, 사장, 부사장, 그 다음에 뭐 상무이사, 이사회 구성원 전원, 그 다음에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5호에 있는 겁니다. 그 밖에 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자, 이 사람이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 실무에서 등기부 등본 보면은 등기된 임원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이 회사에서 하는 역할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들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꼭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중소기업들 보면은 가족들이 임원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법인이 있는데 여기에 A라는 대표이사가 있고 이 사람의 배우자라든가 자녀라든가 형제자매가 뭐 감사라든가 다른 이사직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등기하지 않고 뭐 영업부장, 영업이사 이렇게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A라는 대표이사가 부재 중일 때는 회사의 모든 결정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이사회에 가서도 이 사람의 의견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등기부 등본 떼어봤을 때 임원으로 나오진 않지만 필히 꼭 임원으로 봐서 상시 근로자 판단하실 때 그 범위에서부터 제외를 시켜 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원 제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 사업인 경우엔 지분 공개 땅을 보지 않고 대표자를 제외하고요. 자, 조심하셔야 될 게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배우자도 같이 제외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법인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 사람이 대표이사는 아닌데 주식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뭐 그러면 70% 갖고 있다. 그럼 최대 주주가 될 거예요. 그다음 이 사람의 배우자는요. 주식 지분이 있던 없던 이 최대 주주의 배우자임으로 인해서 바로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명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보셔야 된다고 그랬고 각각의 그 가족관계라든가 특수관계 여부 꼭 체크하셔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다음 이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하고 그 배우자를 찾았으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 그 다음에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을 또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 중소기업들 보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자, 일단 친족관계부터 한번 본다 그러면은 자, 그 친족관계 범위를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친족관계의 사람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사촌 이내 혈족이라든가 삼촌 이내 인처, 그 다음 배우자. 근데 그 배우자가 법률혼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의 친양자, 입양된 자하고 그 배우자, 직계, 비속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실무에서는 거의 보는 사람들이 여기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요. 자, 얘는 좀 잠깐 지워놓고 한번 좀 볼까요? 자, 일단 본인을 중심으로요. 자, 본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을 낳아주신 나를 기준으로 쓴 조부모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의 형제 자매가 있을 거예요. 형제 자매. 자, 그러면 자, 부모님하고 나하고는 1촌의 관계가 나의 형제 자매하고 나하고는 부모님 거쳐서 촌수 파악하니까 2촌이 될 거고, 자, 부모님의 부모님, 나한테는 조부모님이 되겠죠. 나한테 2촌이 될 거고, 내 부모님의 형제 자매, 조부모님 낳은 자식들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고모, 이모, 삼촌 하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우리 부모님의 형제 자매가 되겠죠. 삼촌. 자, 그 다음에 이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녀인데, 이 자녀가 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촌 형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지금 제가 여기는요, 다른 얘기 안 하고 바로 촌수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핏줄들이죠. 그래서 이게 혈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촌 이내 혈족하면은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촌 형제까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가 생기겠죠. 자, 배우자가 나오게 되면, 자, 배우자하고 나하고는 촌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배우자도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실 거고, 자, 이게 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뭐 뭐 장인어른, 장모님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배우자의 부모님을 낳아주신 조부모님 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부모님의 형제자매, 즉 조부모님이 낳은 자녀들이 되겠죠. 자, 배우자 부모님의 형제자매. 자, 여기도 촌수세 보면은 배우자를 중심으로 해서 삼촌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요, 원래는 남이었어요. 이쪽은 남이었다가 내가 배우자하고 결혼을 하면서 가족 관계가 형성되죠. 이쪽을 우리가 인척 관계라고 합니다. 인척은 삼촌까지예요. 그러니까는 배우자 기준으로 했을 때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의 고모, 이모, 삼촌까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 판단하는 거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여기서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국세청에서 고용 관련 세액공제 부당공제라고 해가지고서는 오류 사례들 나온 거 보면 상시 근로자 수 잘못 세하고 공제세액 계산 잘못한 케이스보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 근로자의 범위에서부터 틀려가지고 숫자 잘못 세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나는 뭐 최대 주주, 최대 출제자가 될 수 있겠죠. 이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어디까지를 제외시키는 자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 말씀드리는 게 상시 근로자 수 세는 것보다 더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범위 파악입니다. 범위 파악부터 조심하셔야 되고, 자, 다시 우리 본문 돌아와 보면은 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사촌 이내 혈족, 그다음에 삼촌 이내 인척, 배우자. 자, 여기도 들어가겠지만 뭐 여긴 크게 뭐 많이 볼 일은 없으니까 요 친족 관계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다음 또 우리가 또 하나 봐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상시 근로자 다 요건 된다 하더라도 조심하세요. 원천징수 영수증이 아니고 원천징수부입니다. 원천징수부에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뭐 원천징수한 게 없겠죠. 자,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막바로 상시근로를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차선책으로 국민연금을 공제한 거,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게 있다 그러면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인정해줘요. 근데 이런 경우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면 월 정액급여 106만 원 이하인 자는 간이세액이 아예 없어요. 또는 300만 원 정도라 할지라도요.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해서 다수가 있게 되면요. 이 사람도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부 봐봐야 이 사람 급여는 매달 나갔는데 원천징수 세액이 확인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둘 중에 하나라도 공제한 게 파악이 되면 상시근로 제외하지 않고 그냥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보면요. 60세 이상이 되면 가입을 안 하죠. 만약에 61세를 뽑았다고 해볼까요? 이 사람 또 부양가족이 꽤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원천징수도 확인한데 그 다음에 국민연금 공제한 것도 확인이 안 돼. 근데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확인되면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금 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제외시키지 않고 인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시키는 유형 1번을 보게 되면요. 자, 정리해보면 하나씩 정리해보면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제외시킨다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제외시킨다고 봤고 임원 제외시킨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최대 주주하고 그 배우자 빼고 그 다음에 이 최대 주주하고 이 최대 주주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 존비속과 친족 관계인 사람 제외시킨다라고 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될 게 원천 징수 확인되지 않아요. 그럼 제외시킬 것 같아요. 근데 연금이나 건보료 둘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이 사람은 상시근로 제외시키지 않고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봤던 상시근로자 그 제외시키는 유형 1번 요거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상시근로자 범위를 결정하는 조항들이요. 거의 대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7조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그 다음 우리가 또 봐야 될 거 이제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라든가 29조의 8 통합고용 세액공제 있죠.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 지금 실무를 몇 회 해보신 분들이라면 애우다시피 하셨을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 애우는 것도 좋지만 경우를 정확하게 잘 따져봐야 된다. 자, 그걸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2유형 2번, 3번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지금 그 강의 범위 한번 놓고 보면 별로 그렇게 많이 보는 조항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제2유형 5번으로 좀 가볼 건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제2유형 5번입니다. 제2유형 5번 보시면 자, 거의 같아요.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인 사람 제외한다. 근데 뭐 근로계약 기간이 연속된 갱신에서 1년 이상이 되면 포함해 준다는 거 있고요. 단시간 근로자 제외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임원 제외하는 거, 최대주주, 최대주주자 제외하는 것도 똑같고요. 그다음 친족에서 제외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 그다음에 원천 징수 확인되지 않는 것 제외하는 것 똑같아요. 자, 제2형 5번에서 1번하고 차이 나는 건 바로 여기서 차이 납니다. 이게 왜냐면요. 제2형 5번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판단하는 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예요. 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라는 거는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고 있죠. 이걸 우리 30조 사에서는 사회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 다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는 1번에서는 연금이나 건보료 하나만 들어가도 해준다고 했지만 제2형 5번, 즉 30조 4를 적용할 때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얘가 다 가입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 있겠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60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 가입할 수가 없어요. 얘는 우리가 회사가 가입시키기 싫어서도 아니고 법령에 따라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연금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자의적으로 가입을 안 시킨 게 아니라 법령 때문에 가입을 못한 거죠. 그럼 얘는 빼고 나머지 가입한 것만 확인이 된다면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판단하실 때요. 지금 두 개만 봤는데도 약간씩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 조항 들어가서 보실 때 이 차이가 있는 범위들 잘 보고 하셔야지 어떤 분들 보면 상시근로자 제가 강의 시간에 한번 설명드리고 나면 아, 이 상시근로자 개념이 다 똑같구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분들 더러 계신데 그러면 바로 틀립니다. 상시근로자 범위 정하실 때 개별 조항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 제가 정리해 드린 거 한 번 더 보시고요. 자, 그 단시간 근로자 제가 한번 그 사례를 보겠다고 했죠. 자, 여기 단시간 근로자 개념 다시 한번 볼게요.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서 따른 단시간 근로자인데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1주 동안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도요, 제가 노무사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판단은 그 사례를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고 가장 단순한 걸로 그 개념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갑법인의 근로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명 정도만 넣었어요. 갑법인의 근로자 구성이 다음과 같습니다. A, B, C, D, E가 있고요. 업무 종류는 한 가지만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 같은 종류 업무를 종사하게 되죠. 자, A, B, C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5일 근무한대요. 그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40시간 근로자가 되겠죠. D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시간만 하고 주 4일 근무한대요. 그럼 16시간이 될 거예요. E 근무자는 하루에 2시간만 주 4일 근무한대요. 그럼 8시간이 될 거예요. 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을 우리가 일단 파악을 했고요. 통상의 근로자를 본다고